뉴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만든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해 소등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등 행사는 오늘 밤 8시부터 10분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서울의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같은 주요 랜드마크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지구를 위한 행동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오늘 진행되는 소등 행사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잠시 조명을 끄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분이라도 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아이돌 음악 큐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두 인물을 중심으로 양국의 군사 정치적인 상황과 중동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빠르면 이번 주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지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20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내용의 우리 돈으로 84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뚫고 반년 만에 통과된 이 예산안에는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신형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르면 23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군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확보할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라크 니네베주 준마르에서 시리아 북동부 미군 기지를 향해 최소 5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이 미군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는지 기지 내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이라크 중부에 있는 군부대와 친이란 군사 조직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에 20일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친이란 세력들은 보복을 다짐했었습니다.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들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몰디브 총선에서 친중국 성향의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당인 몰디브 국민회의는 전체 93개 지역구 가운데 집계가 완료된 86개 중 66곳에서 승리했는데요. 제1야당으로 친인도 성향인 몰디브 민주당은 10여 개 지역구 승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작년 11월 취임한 무이주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 사흘간 폭우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둥성을 흐르는 시장강과 메이장강은 5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는데요. 두 강이 모두 범람하면 최대 1억 2,700만 명이 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1일 오후 4시 기준 24개 하천이 경고 수위를 초과하면서 인구 800만 명의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에도 위기 경보가 발령돼 중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대만 화롄현 북북동쪽 26km 해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에서 1,100km 떨어진 거리로 우리 기상청은 국내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화롄현 인근에선 3일에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에콰도르 대통령과 깽단이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에콰도르에서 21일에 치안 강화를 목표로 한 헌법 및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800만 명 인구 중에 18세에서 64세 1,300만 명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야 했는데요. 네. 이 법안 내용은 마약 밀매 깽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 병력을 지원하는 것, 장병들의 거리 배치를 허용하는 것, 압수된 무기의 군경 인도 및 즉각 사용, 또 살인범 등에 대해서 형량을 강화하고 만기 복용 명문화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에콰도르가 왜 이런 법에 대해서 국민 투표까지 하냐면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이 콜롬비아랑 페루인데요. 에콰도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하고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에콰도르가 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깽단들이 영향력 확대를 하게 되면서 그 와중에 치안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 사태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8월에는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비아 비센시오 후보가 피살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출범한 노보아 정부가 이제 괴한들이 방송국까지 난입하고 그런 일을 펼쳤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깽단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 사건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일에는 남부 한 도시의 시장이 19일에는 또 다른 도시의 시장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요. 심지어 국민투표 날이었던 21일에도 엘로데오 교도소의 파얄레스 소장이 식당에 갔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에서는 1년 사이에 자치단체장이 5명이나 피살이 됐어요. 이건 그러네요. 거의 뭐 정부가 마비되는 네,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는 지금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고 멕시코 대사관에 얼마 전에 강제 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에콰도르가 전력난, 식수난이 심각합니다. 굉장한 사회 혼란 속에 투표가 치러진 만큼 그러네요. 이 노보아 정부를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지지하는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고요. 노보아 대통령이 지금 세계 최연소 현지 국가 원수거든요. 네. 내년에 재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보아 대통령에게는 이번 투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절대로 이게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네, 하지도 그렇습니다. 못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피해는 뭐 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렇죠. 거니까 어떤 선택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쩌다 예상외로 처치료됐다. 네, 어떤 미국의 얘기인가요? 존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얘긴데요. 네. 미국 하원이 20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법안이 반년 전에 발의가 됐거든요. 반년 동안이나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결단을 내린 존슨 하원 의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선 의원이었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공화당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작년 10월에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탄핵돼서 물러나니까 네. 그 이후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보냈고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친 트럼프 성향 강경파 의원들에게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들이 트럼프 거수기다라고 별명을 붙여줬고요. 네. 역대 최약체 의장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중동 지원이 좀 급박해지니까 존슨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이 법안들을 워낙은 패키지로 묶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처리하려고 했지만 네. 각각 분리 처리하는 타협안을 존슨 의장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돌파구가 열려서 이번에 그렇군요. 네, 갑자기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존슨 의장도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장 되기 전까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공화당 강경파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었는데 의장이 된 다음에 바이든 달라졌군요.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오. 영국 외무장관 또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총리 등과 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장을 바꿨는데 나는 이제 지역구 출신이 아니다. 하원 전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초당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오. 그래서 이 CNN이 어쩌다 하원 의장이 된 존슨이 예상 밖의 처치를 돼버렸다. 아, 여기서 나온 얘기군요. 왜냐하면 아. 2차 대전 때 처칠이 그 전쟁을 굉장히 이끌면서 영웅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존슨 의장의 정치적인 행보는 순조로울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한 공화당 의원이 112명이나 돼요.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 많이 그렇습니다. 받겠는데요. 이 입장이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존슨 의장이 이렇게 당원들이 반대를 했으면 법안 통과를 내주면서 얻어왔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반대 급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을 7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 안보 분야 고민을 공화당 출신의 의장이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는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강경파는 지금 일찌감치 해임안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장에서 내려와라라는 얘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도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아, 그래요? 네, 과연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공화 당원들과 뭐 그리고 이제 강경파의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일단 이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나는 지지한다 그랬었거든요.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 그래서 존슨 의장이 11월까지는 의장직을 유지하겠다라고 관직이 됐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핵심 지지층은 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전체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일본인데요. 예.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인용을 해서 네. 일본 경제가 내년에는 인도에 밀려서 세계 5위로 내려앉을 것이다라는 오.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일본이 사실 세계 경제 2위 국가였잖아요. 미국에 이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2010년에 중국에 밀려서 3위가 됐고요. 작년에는 독일에도 추월을 당했습니다. 4위가 됐는데 네. 이제 내년에 인도에도 밀려서 5위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온 셈인데요. 일단 IMF는 2025년에 인도의 GDP가 우리 돈으로 5,985조 원으로 네. 일본의 5,944조 원을 제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이 역전되는 시기도 종전 예측보다 1년을 앞당겼는데 작년 10월만 해도 IMF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는 건 2026년이나 돼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인도가 급성장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일본 경제가 그러면 왜 갈수록 약해지는가?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약세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내놨는데요. 네. 최근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54엔을 넘어서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인도의 루피화는 작년부터 인도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했거든요. 그래서 가치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실질 GDP 증가율이 7%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IMF는 인도가 2025년에는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독일까지 제쳐서 세계 3위로 올라설 와, 것이다. 인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세월의 무상함을 좀 그렇죠. 옛날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 올해 말부턴 월화수목 111. 너무 꿈에, 좋겠는데요. 꿈의 근무죠. 예.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주 4일제 도입으로 가는 첫 걸음을 뗐습니다. 네. 16일에 싱가포르 노사정 연합이요. 올해 12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이 고용주에게 유연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고용 지침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출퇴근, 근무 시간, 장소,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거나 시차 출퇴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근무를 이제 사측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육아나 간병, 건강 합당한 사유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하루에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싱가포르 인력부의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관련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 4일 근무 사회로 가는 첫 단추가 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럼 싱가포르가 왜 이런 지침을 내놨을까? 지금 젊은 층이요. 돈보다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네. 싱가포르이 홍콩 등 다른 도시들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인재 허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AI 전문가라든가 최고급 두뇌들에게 우리는 근무 환경이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우리나라로 네. 오세요 라고 네, 네. 유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는 환경이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만성화됐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고령화되면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재택근무 같은 조건을 마련해 주면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가 좀 환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인력난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고 그래서 주변국들은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죠.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고 그 은행에서 주 4일만 근무하면 고객들은 불만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하루 비는 게 클 텐데요. 크죠. 예. 그래서 기업 주변 나라의 기업들은 네. 싱가포르 어떻게 되려나 한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주 4일 근무 매력이 크니까 네. 글로벌 인재가 싱가포르로 몰릴 것이다. 이런 우려는 덮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뭐 주 3일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역전이 돼서. 네.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한다는 네. 하게 된다는 싱가포르 이야기 정말 관심이 좀 많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온다. 아마겟돈이 아니라 매미겟돈. 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네, 아이고. 올여름에 미국 남부 16개 주에서 수백 조에서 최대 1000조 마리 정도의 매미떼가 나타난다라는 예고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 매미가 이제 여러 가지 7종의 매미가 네. 여러 가지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13년 주기 매미, 뭐 17년 주기 매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미가 있는데 네. 올해는 13년, 17년 만에 나타나는 매미가 동시에 온다는 거죠. 이게 13하고 17일 최소 공배수가 221년이라 221년 만에 찾아오거든요. 이런 현상이. 네. 최소 공배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221년 전이 언제였냐면 네. 1803년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두 종류의 매미가 동시에 출현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게 200여 년 만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엄청 시끄럽겠네요. 그러면.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올여름에 일리노이주를 비롯해서 뭐 네. 위스콘신, 뭐 조지아드 같은 미국 중서부, 남부 16개 주가 될 것이다. 폭스 TV는 미시간까지 포함해야 된다. 17개 주다. 이렇게 전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볼 수 있는 매미는 우리가 사실 매년 여름마다 매미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매미랑 좀 다릅니다. 눈이 붉어요. 그리고 수컷의 울음소리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넘도록 추위를 피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유충 시절을 보내고 올라왔다라는 점이 다른 건데요. 그래서 코네티컷대의 곤충학자 존 쿨리 교수가 매미와 아마겟돈을 합친 매미겟돈이 나타난다라고 부르면서 네. 그 이분이 많으면 1000조 마리까지 나타날 수 있다. 1000조 마리면 얼마나 생각이 안 많은 나죠. 거예요? 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게 한 4,000제곱미터당 100만 마리가 나타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근데 작년 6월에도 네바다주에서 귀뚜라미 수백만 마리가 출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도시가 좀 마비가 됐었어요. 그리고 유타 남부에서는 기상청 레이더에 잡힐 정도로 대규모의 메뚜기떼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크게 매미떼가 나오니까 주민들의 공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예. 반면에 생물학자들한테는 양질의 유전자 샘플을 축적할 수 있는 금광이다. 표본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행복
행복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너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예. 물론이고요. 좀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또 근데 우리도 여름에 너무 귀가 아프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잠을 네.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에 천조마리는 어느 네. 정도일까. 어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한리필의 무한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우리가 무한리필 어쩌고 하는 네. 어떤 집들 가면 항상 이 정도 더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요. 막 그런 약간 생각도 생각을 하잖아요. 예, 우리도 예. 최근에 일본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네. 이 무한대가 어디까지 규정돼야 정말 막 되는가. 다 먹어도 되는 건가. 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도 고깃집이 이제 야키니쿠 네. 집이 있는데 이 무한리필 집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손님이 1인당 4,000엔 한 36,000원을 내고 이제 몇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는 무한리필 집에 갔습니다. 네. 가장 비싼 부위가 우설 부위인데 이 우설 부위를 혼자서 50인분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점장이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혼이 났다. 아니 이럴 거면 무한리필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우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이 집중적으로 다 가져가서 먹어서 이날 이 우설 부위가 이 점포에서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50인분 혼자 50인분 혼자서 대단하시죠? 네. 25인분도 좀 그럴 것 같은데 50인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SNS에서 무한리필 집이니까 괜찮지 않냐. 네. 야, 아무리 무한리필이어도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갈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 점장이 무한리필 그렇다고 왜 규칙을 혼까지 두면 내냐. 뭐 이렇게 얘기할 규칙을 수 그럼 만들지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지 이런 알아서 얘기가 자제를 있는데 했어야 했다. 이 점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손님에게 화를 내거나 주의를 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도 이분이 주문을 했대요. 품절이 됐는데도. 그래서 품절이 됐다. 다른 메뉴를 드시라고 권해서 문제없이 다른 메뉴를 드시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님의 입장은 다른 메뉴로 대체를 해준 것 자체가 업장이 나에게 주의를 준 거다. 나는 불편했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종종 음식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반찬, 뭐 초생강 같은 거 왜 네, 네. 포장하면 주잖아요. 반찬 잘 안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이제 포장을 하면 무료 제공을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네네. 10봉지 주세요. 뭐 이런 너무 배우가 많이 가져가요, 있었대요. 이것도 네, 그래서 또. 이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어떤 언론이 한번 물어봤대요. 그래서 무한리필은 민법에 규정된 형태의 계약은 아니지만 굳이 해석을 해보면 이 가게가 무한리필을 내세웠기 때문에 손님이 지정한 요리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다만 사회 통념에서 근거에 생각하면 이 의무는 어디까지나 가게 재고가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게가 다른 손님에게 민폐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절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규칙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라는 권고를 했다고 몇 합니다. 개까지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몇 시간 인분까지.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함께 듣겠습니다. My life is brilliant. My life is brilliant. My love is pure.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she caught my eye as we walked on by. She could see from my face that I was flying high, and I don't think that I'll see her again, but we shared a moment that will last till the end.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 신임 실장은 국회 부의장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사,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182명이 참여하는 정례 재외공관장 회의가 닷새간 일정으로 오늘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정재호 주중대사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내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26살 김래아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래아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교회 운영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와 목사, 강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 대중음악 K-팝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카자흐스탄에는 Q-팝이 유행이라고요? 예, Q-팝은 카자흐스탄 팝, 즉 카자흐스탄의 대중음악을 가리키는데요. 네. 아시안 팝 중에서 K-팝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Q-팝에서 Q는 바로 카자흐스탄의 첫 글자인 Q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Q-팝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K-팝의 유행에 따라 카자흐스탄 스타일로 편곡한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Q-팝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져버릴 것입니다. 네. 그동안 K-팝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곡을 만드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제 기준에는 Q-팝만한 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팝에 빠지셨군요. 예,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Q-팝의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짧은 역사치고 카자흐스탄의 Q-팝은 이제 흡사
K-팝처럼 트렌디하고 또 세련된 곡들로 중독성 있는 곡들이 아주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발라드 곡처럼 이제 서정적인 리듬은 이제 가사를 모르거나 또 못 알아들으면 감정이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 노래를 이제 즐겨 듣기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큐팝은 K-팝의 장점을 아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카자흐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라면요. 네. 카자흐탄이 이제 막 평원에서 천막 치고 또 말 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멋진 대도시가 있는 나라라는 걸 그렇군요. 알 수 있고요. 네. 또 카자흐탄의 도시 청년들이 이미 K-팝을 잘 알고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큐팝이 그러면 언제부터 유행한 건가요? 큐팝은 이제 2014년에 결성된 91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중독성 있는 음악에 이제 맞추어서 안무를 짜고 또 놀랍도록 세련된 뮤직비디오를 제작함으로써 K-팝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 91의 음악은요. 네. 카자흐탄에서 이제 새로운 팝 장르 큐팝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카자흐탄 전역에 걸쳐 현대음악이 대중화됐지만 이 밴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도 2014년 당시 주로 아시아권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네. 그 밴드 멤버들은 어렸을 적 카자흐탄에 현대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외국 음악을 들었다면서요. 예전에는 민속음악인 토이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91 이후 카자흐탄에는 수십 개의 큐팝 밴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모두 91의 이제 성공에서 영감을 받은 이들인데요. 큐팝은 이어서 주변국인 터키, 튀르키예,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서도 인기를 얻었고 또 전 세계적인 팬층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91이라는 이 밴드가 큐팝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네요. 네. 예, 이 큐팝이 카자흐스탄 언어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이제 구소련 공화국 중 하나였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제 신생 독립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 85%가 러시아를 유창하게 말하고 쓸 수 있지만 카자흐를 유창하게 말하고 쓸 수 있는 이들은 한 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8년 내각 회의에서 러시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카자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이 큐팝이 카자흐를 쓰고 알리는 데 큰 도움을 그러네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러시아 모스크바 통신원 연결했을 때도 홍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또 하나 준비하신 소식이 카자흐스탄 지금 큰 홍수가 발생했다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이 카자흐스탄도요, 지금 한 30년 만에 대홍수 또는 80년 만에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지금 불리우는 이 큰 홍수가 이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이 북부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현재 이제 카자흐스탄의 북서부 지역에 두 번째 2차 홍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 정부와 또 그 지역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수로 인해서요, 634개의 그 유정에서 석유 생산이 중단되어서 그 손실은 수천 톤에 달합니다. 네. 특히 카자흐스탄의 최대 석유 도시인 아티라우의 경우에는요, 저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랄강, 네. 이 우랄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도시를 관통하는 이 우랄 강변의 약 200여 킬로미터의 제방을 높이는 긴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제방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뭐 홍수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이 작업에는 군 병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겨울에 눈이 참 많이 내렸거든요. 네. 특히나 카자흐스탄 북부와 이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는 이 남시베리아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이 봄이 되면서 그 기온이 급상승하니까 바로 이 얼음과 눈이 녹아서 우랄강을 따라서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 큰 얼음 덩어리와 그 강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티라우 근교에
주무스케르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마을 앞 우랄 강둑 보강 작업에 작업을 하는 자원봉사자 또 현장 인부들 돕기 위해서 매일 한 500명에 달하는 식사를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을 모으고 계시군요. 네. 예, 가자탄에서는 홍수가 시작된 이후 한 4월 19일 오후 7시 기준으로요. 네. 어린이 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11만 8천여 명이 대피했다가 약 2만 1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고요. 현재 대피 소위는 지금 9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자탄과 러시아 국경 지역을 따라서 약 6천 개의 주택이 지금 현재 침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침수된 지역 남아 있다고 하니까 피해 복구 끝까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이스라엘과 이란이 제한적인 본토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맞불 보복을 감행한 이후에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타격은 입히지 않는 그런 네. 선에서 보복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네네.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이렇게 네. 두 명인데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네타냐후부터 보면 네. 올해 75세인 네타냐후는 참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14세에 이제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네. 6년간 군복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1980년대 후반 이스라엘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네. MIT에서 학사와 석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근무하다 1982년에 워싱턴 소재 주미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주 유엔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1988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뒤에 리쿠르당 소속으로 밖으로는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부추기고 안으로는 뭐 이스라엘 대법원 권한을 사실상 크게 약화시키는 강경 구구적 행보를 계속 보여왔고요. 네. 1996년에 최연소로 총리로 이제 집권을 해서 99년까지 1차 집권기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서 2021년 2차 집권, 2022년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3차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비드 벤구리온이 13년 127일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넘어서 최장기 집권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이란의 하메네이는 또 어떤 인물일지. 네, 하메네이는 올해 이제 85세고요. 네. 역시 노회한 정치인이지요. 네, 그리고 이란의 제2대 최고 지도자이고 네. 1989년 6월부터 35년째 최고 여기도 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장기 있습니다. 집권? 네. 마슈하드에서 아제르바이잔계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마슈하드의 신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이슬람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이슬람주의를 재창하기 시작을 해서 1963년에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주도한 백색 혁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고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이슬람 공화당 창설 과정에도 참여했고 1981년 6월 27일에는 테헤란에 위치한 그 아부자르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에 녹음기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이 터지면서 팔과 성대, 폐 등의 큰 부상을 입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메네이가 이제 이란 인민 무자헤딘 기구의 이제 암살 시도였는데 살아는 남았어요. 근데 이제 회복에 오랜 시간
시간이 걸렸고 그렇겠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오른팔을 잘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1981년 10월 13일부터 1989년 8월 3일까지 이란의 3대 대통령을 역임하다가 네. 그 89년 6월 4일에 이제 호메이니가 사망을 하면서 뒤이어 집권 중에 이란 최고 제2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자국 내에서 네타냐후, 하메네이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모두 이제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 네타냐후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스라엘은 공화정으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보다 총리에게 권한이 좀 집중돼 있고요. 네.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타냐후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에 기습 공격한 이후에 지지율이 한때 7%까지 추락을 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 매체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지지율을 보도한 걸 보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지난 3월 27일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 국민 57%가 여전히 하마스 공격 이후에 네타냐후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타냐후는 할리우드 유대계 영화 제작자로부터 고급 샴페인 등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되는 예, 선물을 받은 혐의가 있고 이스라엘 언론 재벌에 호의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경쟁 언론사들의 불리하게 만드는 입법을 약속한 의혹 등으로 각종 부패 스캔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메네이는 이란에서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하메네이는 일단 이제 이란의 국가 정치부터 이제 제도부터 조금 네네. 설명을 해드리면 신정일치 국가라서 네. 대통령 인준 및 해임 권한, 전쟁 선포 및 동원권, 군 통수권, 군 사령관 임명권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하메네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란에서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는 있지만 네.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에는 이제 하메네이. 하메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아야톨라라는 이제 표현도 이란에서 고위 성직자를 의미하는 말로 직위 자체가 종교적 상징성이 있다는 면에서 이제 대통령보다는 현실 정치에는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의 대외 정책 기조 등 국가 중대사의 최종 결정 권한은 결국엔 또 하메네이에게 있고요. 이렇듯 막강한 권한에도 지난 수년간의 이란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한 정책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하메네이를 비롯한 권위주의 신정 체제에 대한 반발이고 시위였다라는 평가를 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서방의 제재로 이란 시민들이 오랫동안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반정부 시위 원인으로 작용했다 뭐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란 정부가 뭐 히잡 착용 규정을 완화하는 당근도 제시하고 네. 그리고 반정부 시위자들을 사형하는 등 강압으로 대응하는 이제 채찍도 동원하면서 시위가 이제 시들해진 측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권위주의 타파니까요. 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네. 쪽이 좀 우세한가요? 네네. 영국 BBC 방송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를 이제 인용한 보도를 보면 네. 우선 이스라엘 국방 예산이 이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연구소 보고서에서는 2022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네. 이란 국방 예산이 약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조금 이상 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이 약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이상 됩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많고요. 그러네요.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투기는 340대로 정밀 공습에서 이스라엘이 더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투기 중에는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F-15, 네.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 고속 공격 헬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고서는 이란의 경우에는 전투기 약 320대를 보유하고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있네요. 추정을 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F4, F5, F14 등 이란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제작 연도가 1960년대 이전이라는 거. 네. 예. 좀 그래서, 오래됐다. 예, 그래서 이제 부품 조달이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란은 1980년에서
1988년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치른 이후에 네. 미사일과 무인기 연구에 집중 나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정하기로 이란이 한 300기 이상 미사일을 보유 중인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방어를 한다든지 뭐 핵무기 보유 이런 네.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은 일단 뭐 아이언돔. 아이언돔과 네네. 에로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해군역에서도 이제 앞에 말한 연구소에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한 바로는 노후화되고 있는 이란 해군이 그 함정 220척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6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 해군은 노후화된 그렇죠. 예, 함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체 핵무기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나 공식적으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는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민간 핵시설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란 현역 군인의 수가 한 6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은 17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 네.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로 이란을 제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만약 양국 사이의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수준의 예의가 될 거다.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때는 이스라엘 역시 승패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걸어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정세가 위기감이 좀 높아질수록 네. 이 지금 말씀해주신 두 지도자들에게는 뭐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뭐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손익관계로 따져보면 네타냐후는 이번 이란의 공습으로 사실상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좀 연장했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까지 네타냐후는 국민의 퇴진 시위에 시달려 그렇죠. 왔는데 뭐 이제는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데다 연립정부 내 극우들이 주도한 사법부 권한 약화 등으로 국정 운영이 엉망인 상태에서 정보 및 안보망까지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최악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네. 여전히 총리로 지금 전시내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자 사태 이후 네타냐후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리고 또 과거 부패 스캔들에 있어서 사법 처리에도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는 뭐 이스라엘 입장 아니 뭐 이스라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네. 이란과의 최대 위협인 이란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이게 보이고요. 조금 가라앉아도 또 아마 그 퇴진 시위 또 일어날걸요. 그렇죠. 아마 예. 그렇겠죠. 아마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걸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군요. 이 경우에 이스라엘 국민은 싫든 좋든 총리를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실제로 또 일단은 이제 뭐. 4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폭격 이후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고 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시 내각이 구성이 됐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총리 중심을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된 거고. 네네. 예, 예. 이번 이란의 공습도 큰 피해 없이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네타냐후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이 악화할수록 네타냐후 개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란은 이스라엘과 좀 다르지만 하메네이 역시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이란 피해가 또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현재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란이 자칫 그 다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양측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수준에서 현재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집안 단속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굳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대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네타냐후도 잘 읽고 있고 서로 하메네이도 잘 알고 있겠죠 지금. 네, 서로 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에 이제 미국이 계속 자제하라고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격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미국의 이런 얘기가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좀 이제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실상 맹방이라고 할 만큼 긴밀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서 불편했던 적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편치 않았었는데요. 네. 지금이 이제 그때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에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네.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이제 막 심해지면서 이제 위험 수위까지 뭐 넘나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당시 마이클 오렌 미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자국 영사들에게 양국 관계가 1975년 이래 최악의 위기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휴전을 일단은 촉구를 하고 있고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리스크가 자신의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33%밖에 안 됐고요. 아랍계와 유대계 유권자 모두로부터 사실 불만을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 관계가 긴밀하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 부분도 좀 신경이 쓸 것 같은데요. 네. 그 1980년대부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타냐후 총리가 뭐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멋진 친구라고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고 네. 2019년 봄에는 골란고원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화답하듯이 점령지 골란고원의 이름을 트럼프 고원으로 명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2020년 미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네. 잠깐씩 등을 돌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동의한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좋겠네요.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 이게 정세가 네. 미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예,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앞으로 중동 정세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이해해 주실. 조금 소강 상태 보이지만 뭐 다른 지역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또 뭐 그렇죠. 라파 공습도 재개가 네,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이제 공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예상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양측이 당장은 이제 최악의 충돌을 피했지만 네. 본토 공격 금지라는 금기가 깨지면서 중동 지역에서 게임의 법칙에 대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네. 이번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양측 간 전면전 우려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조금만 서로 건드려도 전면전이 가능할 단계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네. 중재자가 없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중재자가 없어서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하고 26일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 네. 중국이 혹시라도 이 중동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